자, 오늘은 물 특성의 중요성. 내용을 간단히 보면 수질은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의 묘사에 의하거나 용도에 따른 적합성 여부의 정의에 의한 두 가지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 번째 내용은 뭐 쉽게 아는 거죠.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의 묘사. 이거는 보면은 요 다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각 수원마다, 수질마다 수질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 거죠. 물리적 기준, 화학적 기준에서 어느 지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지표를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 이하면 어떤 것, 이거 이상이면 어떤 것, 이거 이하면 특성이 어떻고 어떻게 사용되고, 이거 이상이면 어떻게 사용한다. 그리고 어떤 기준은 예를 들어 여기 나온 것처럼 먹는 물 수질 기준은 뭐 이하, 뭐 이하, 뭐 이하. 어떤 항목들의 오염물질의 농도가 최소한 다 이거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기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에 의한 묘사, 즉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도에 따른 적합성 여부. 용도에 따른 거죠. 농업용수를 쓸 때 용도가 있을 거고요. 산업용수 쓸 때 용도가 있을 거고, 먹는 물로 쓸 때 용도가 있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로 정의에 의한 두 가지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의 일반적인 논의, 물 속에 존재하는 불순물과 공중보건과의 관계 및 공중보건과 관계가 없는 중요한 불순물, 수소생물에 대한 수질의 영향에 대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보건. 이게 요즘에 그 코로나19로도 되었지만 엄청나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중보건이. 저는 여기에서 물은 특히 그래요. 우리가 수돗물 속에 대장균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미생물 같은 경우. 특히 대장균입니다. 이런 대장균들을 다 멸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수질에서는 염소 소독을 합니다. 염소 소독. 염소가 딱 강력한 산화력을 가진 염소 소독제로 산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산멸시켜버립니다. 그럼 거의 99.99, 100% 그냥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소의 잔류염소에 대한 농도 기준도 먹는 물에는 있습니다. 일정 농도의 염소가 있어야지만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얘들을 산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농도 기준이 있어요. 농도 기준이. 그 염소 소독을 할 때 저희가 다음 시간이나 뭐 아니면 오늘이나 다음 시간쯤에 염소 소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또 나올 거예요. 자, 이건 기말고사에도 나올 거니까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저희가 수질에서 다루는 오염물질의 종류들이에요. 이거는 매년마다 증가가 됩니다. 물론 감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감소가 되는 거는 실제 이제 더 이상 환경 내에 존재할 수 없는 물질들은 삭제가 되고, 환경 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물질들은 계속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수질오염 물질하고 특정 수질 유해 물질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 겹치는 것들이 있죠. 1번도 겹치고 2번도 겹치고. 자,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수질오염 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물질들 있죠. 그런 물질들은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뭐 아주 쉽게 페놀 같은 경우, 낙동강 페놀 사건 있죠. 그런 거. 그리고 1,4-다이옥산 같은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나왔을 그런 물질들을 보면은 불소화물 같은 거 없나요? 불소화물 같은 경우도 있고, 여기 안에 사실은 불소화물 종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수질 유해 물질 같은 경우는 이 수질 오염 물질보다 더욱더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줘야 돼요. 이거는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독성이 강하면서도 환경 호르몬과 같은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 수 있어요. 즉, 그러면 생식 구조에도 아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암물질, 암도 유발할 수 있고요.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은 굉장히 주의 깊게 다뤄줘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지금 28개가 있고 여기도 매년 플러스 1개 또는 0에서 플러스 1개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연마다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대상 연구 물질 해서 프라이어리티 폴루턴트라 그래가지고 120 몇 개, 129개인가 121개인가를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30개 정도를 관리하지만 걔네들은 약 13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 관리 체계가 다르죠. 그만큼 분석 기술이 좀 발전되고 우리가 산업 구조가 조금 더 개방이 된다면은 우리도 이런 환경 내에 노출되는, 방류되는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규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서 볼 때 이런 기준들 조금 아까 봤었죠. 자, 요거는 볼게요. 물속에서 발견되는 고연물은 전형적으로 하천 제방이나 호수 밑바닥의 점토와 실트,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발생원으로부터 유기물과 미생물을 포함한다. 여기서 고연물이 나온 거예요. 고연물. 자, 이런 게 많은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부유물질로 표현하겠습니다. 서스펜디드 솔리드, 우리 SS, 우리 실험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했었죠. 참고로 한번 같이 연동해서 생각해 보세요. 고연물의 제거는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의 생산, 산업공정 및 기타 양질의 물이 요구되는 곳 어디에서나 매우 중요하다. 자, 우리가 이 고연물 엄청 중요한데 따지면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이나 미세먼지나 자, 이게 굉장히 작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입자입니다. 입자. 이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자, 미세먼지가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미세. 다 미세자가 붙죠. 미세자가 붙어요.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부유물질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부유물질. 자, 이런 아주 작은 애들은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작기 때문에 이 안에 이 겉에 오염물질을 달라붙게 됩니다. 흡착이 돼요. 오염물질들이 흡착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노출이 되는 거죠. 자, 아주 예를 들면 A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A라는 물질에 일정 사이즈가 있어요. A라는 물질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올래야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물질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물질들이 자잘하게 막 환경에서 돌아다니다가 이런 미세먼지나 미세 플라스틱에 흡착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미세먼지 뇌까지도 들어간다고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밝혀진 건 우리가 호흡하면 폐까지 들어오죠. 이 미세 플라스틱도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기준으로는 5mm 이하지만 훨씬 작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몸속으로 다 흡수가 돼요. 자, 그럼 이 A라는 물질이 얘네들이랑 붙어가지고 몸에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얘 혼자만 있을 때는 우리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없지만 이런 기회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까지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형물의 제거는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 생산, 산업공정 및 기타 양질의 물이 요구되는 곳 어디에서나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찌꺼기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너무 작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데 하필 오염물질을 데리고 우리 몸에까지 올 수 있는 확률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유물질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와서 보는 건데 서로 다른 두 유역에서 강우 후의 시간별 SS 증가량, 부유물질 증가량, 수처리 시설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보면은 이런 강우가 있으면은 이 지역에서도 다 하수처리 시설이 있겠죠. 또는 정수처리 시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죠? 자,
하수처리에 수처리설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자, 이거 지역별 차이가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비가 왔네요. 비가 왔는데 비가 오고 나서 일정 시간 후에 터비디티, 탁도거든요. 이걸 SS를 측정하는 아주 지표예요. 기본적으로 물이 얼마나 혼탁한지를 상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요만큼 증가했습니다. 비가 와도 크게 문제는 없었네요. 여기선 비가 왔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유물질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 때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면은 하수처리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특히 정수장에 들어가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먹는 물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먹는 물 만드는 곳에서 이런 부유물질이 많다면은 우리가 소독을 할 때 소독에 굉장한 많은 방해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염소 처리 시 고형물의 영향, 많은 현장 조사에 의하면 SS 농도가 높으면 염소를 사용한 박테리아의 소독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박테리아를 소독해야 되는데 소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들이 나옵니다. 이는 고형물이 소독에 첨가되는 염소의 작용을 방해하고 고형물에 붙어있는 박테리아를 보호하는 장애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을 공급하거나 골프 코스에 물을 주는 것 같은 인간의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관계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수를 처리하는 경우 고형물의 제거가 매우 중요하다. 자, 이런 부유물질이 있으면 여기 안에 미생물들이 또는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집으로 이렇게 역할을 맡아요. 여기 다 붙어 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염소 소독액과 딱 접속이 돼가지고 사멸이 돼야 되는데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접촉을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접촉이 돼야지 산화력을 발생하거든요. 자, 봅시다.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손 소독제 있잖아요. 손 소독제를 손에 짜가지고 비빕니다. 그죠? 비비게 돼 있어요. 자, 안 비비면 비빈 거하고 안 비빈 거하고 그 미생물, 그 박테리아가 이 손에 붙어 있는 것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기회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서 손에 그 세정제가 손에 있는 박테리아, 묻어있는 박테리아에 모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손 비비는 거하고 안 비비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꼭 접속을 해야 되는데 접촉을 하는 거를 방해한다. SS가 있을 경우.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수처리 시설을 우리가 설계하고 디자인하는데 많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염소 소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유물질이 많으면은 스크린할 때도 문제가 되고요. 응집 침전하는 데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시 또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고형물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제거를 해줘야 되죠. 제거를 해주는데 이거 가장 쉬운 방법이 가로앉힌 다음에 끄집어내는 겁니다. 응집 침전을 해가지고 제거시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응집하는 거는 어떤 것들끼리 서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뭉치는 겁니다. 그죠? 뭉치게 해가지고 응집을 시킨 다음에 지네끼리 달라붙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덩어리가 점점 크게 해서 물속에 가라앉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응집하고 아주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플럭을 형성한다고 할 때 플럭이라고 쓸게요. 그냥 코애귤레이션하고 플러큐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에서는 이렇게 좀 단어들을 혼용해서 써요. 어떤 건 여기를 응결이라고도 합니다. 응결. 이걸 응집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글쎄 그 교과서들마다 많이 달라가지고 이 코애귤레이션 그냥 응집을 생각하고 플러큐레이션을
아니구나. 이게 같이 혼용돼서 사용을 그냥 다 응집의 효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응집을 하는데 대신에 응집을 하기 위한 전 조건이에요. 선행 조건. 응결이 돼야지만 응집이 되거든요. 근데 이 코애귤레이션은 응집이라고 하는 것보다 응결이라는 조금 응집의 그 전 단계로 보시고 이 코애귤레이션에 대해서 응집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좀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구분하기 애매하니까 크게 여러분들 개의치 마시고 응집, 응결, 플럭, 응집 효과, 플럭큐레이션. 왜냐면 코애귤레이션은 응결, 응집 똑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크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같이 선행 조건, 응집이 코애귤레이션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플럭큐레이션이 이루어진다. 이것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네 단계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콜로이드가 있어요. 물속에. 콜로이드가 있으면, 콜로이드는 내부 핵에 이제 양전하가 있고, 외부에는 마이너스 음전하로 존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음전하에 있는 물질도 이렇게 쓸게요. 자, 얘네들. 다 똑같은 음이니까 이렇게 반발력이 있겠죠? 반발력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양이온의 응집제를 넣어줍니다. 추가를 시켜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붙겠죠? 마이너스만 있던 부유물질들이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서로 두 개 짝을 이뤘어요. 이게 응결입니다. 이거 보시고 굳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코애귤레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 붙은 애들끼리를 또 붙이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덩어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요건 이렇게 두 덩이가 이렇게 거기 된 건데 이 두 덩이씩을 더 크게 묶는 겁니다. 이게 응집입니다. 응집, 플럭큐레이션. 자, 그 다음에 이런 또 덩어리들끼리 이렇게 있겠죠. 이런 애들끼리 또 이제 뭉쳐가지고 가라앉게 됩니다. 세디멘테이션. 그렇죠? 침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단계가 굉장히 구분하기 애매하면서도 동일한 작용,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응집을 시키는 데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존재를 해요. 여기에는 전하, 이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이 전기적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응결도 굉장히 유사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